조선의 밤은 깊었으나 한양 변두리의 낡은 기와집 한 채는 깨어 있었다. 구름에 가린 보름달이 희미한 빛을 내뿜는 가운데 마당의 대나무 숲은 스산한 바람을 머금고 서걱거렸다. 방 안에서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붓을 놀리는 노신사, 박대감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고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결연함이 교차했다. 그가 적고 있는 것은 왕실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탐관 오리들의 명단과 그들의 검은 거래가 기록된 비망록이었다. 그때였다. 서걱거리던 대나무 소리가 멈추고 기괴한 정적이 마당을 덮었다. 박대감은 붓을 멈추고 문 밖을 응시했다. 인기척은 없었으나 살기 어린 공기가 문창살을 뚫고 들어와 그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긁었다. 결국 왔는가. 박대감은 나직이 읊조리며 비망록을 품 안 깊숙이 밀어넣었다. 찰나의 순간 팽팽하던 정적을 뚫고 창지문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검은 그림자가 박대감의 목을 겨눴다. 무영이었다. 그는 흑운의 최고의 살수답게 소리도 기척도 없이 목표물의 심장 앞까지 도달했다. 그의 눈은 감정이 거세된 무채색의 돌과 같았고 손에 든 검은 달빛을 받아 차갑게 번뜩였다. 명을 받들어 그대의 목숨과 그 종이를 거두러왔다. 무영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박대감은 도망치는 대신 무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자네 역시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닌가. 이 종이에 적힌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결코 나를 뵐 수 없을 것이네. 무영은 대답 대신 검을 내질렀다. 살수에게 명은 곧 천명이며 대상의 말은 바람 소리에 불과했다. 그러나 검끝이 노인의 심장에 닿기 직전 옆방에서 들려온 가느다란 비명이 무영의 검을 멈추게 했다. 아버지. 박대감의 딸 연화였다.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방문을 열고 이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무영의 시선이 흔들렸다. 본래 흑운회의 규칙은 목격자 역시 살려두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연화의 눈망울 속에는 그가 잊고 살았던 인간의 공포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무영의 머릿속에는 그가 지금까지 베어넘긴 수많은 적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가족이었다는 지독한 자각이 파고들었다. 어서 도망쳐라. 박대감이 무영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무영은 자신을 공격하려는 노인의 손길에서 살이가 아닌 자식을 살리려는 절박한 부성애를 느꼈다. 흑운회에서 배운 살인 기술은 이 상황에서 무용지물이었다. 무영의 심장 속에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균열을 일으키며 깨어졌다. 그때 마당 너머에서 수십 개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영의 이탈을 감시하던 흑운회의 다른 살수들이 상황이 지체되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붕 위로 검은 그림자들이 내려앉았고 초가집 주변은 순식간에 포위망이 형성되었다. 무영, 무엇을 망설이는가? 어서 비망록을 챙기고 노인을 처단하라.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동료의 외침은 차가운 명령이었다. 무영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검을 박대감이 아닌 문 밖을 향해 고쳐 잡았다. 오늘부터 나는 흑운회의 개가 아니다. 무영의 선언과 함께 그는 연화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비망록을 건네받아 품에 넣은 채 사방에서 들이닥치는 동료 살수들을 향해 몸을 날렸다. 불길이 치솟았다. 흑운회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질렀다. 타오르는 불꽃 사이로 무영의 검이 화려하게 춤추며 길을 열었다. 수년간 형제처럼 지냈던 동료들의 검이 무영의 어깨와 등을 스쳤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연화를 등에 업은 채 그는 불타는 기와 지붕을 박차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조선 최고의 살수가 배신자가 되는 순간이었으며 동시에 이 썩어 빠진 세상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검이 새로이 벼려지는 밤이었다. 뒤편에서 타오르는 집의 잔해와 절규하는 소리를 뒤로한 채 무영은 오직 앞만을 향해 달렸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추격해오는 과거와의 사투, 그리고
이 잔혹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뿐이었다. 한양을 감싸고 있는 인왕산의 험준한 바위 틈 사이로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다. 무영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음에도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등 뒤에 엎인 연화의 떨림이 옷감을 타고 전해졌다. 불타는 집에서 아버지를 두고 왔다는 충격 때문인지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무영의 도포 자락만 꽉 움켜쥐고 있었다. 무영은 차가운 안개를 헤치며 나아갔지만 그의 감각은 이미 수백 보 뒤에서 자신을 쫓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여기서 잠시 쉬어야 한다. 무영이 나지막이 말하며 연화를 바위굴 안쪽에 내려놓았다.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당신 같은 자들이 우리를? 원망 섞인 그녀의 눈동자가 무영을 향했다. 무영은 대답 대신 자신의 검을 내려다보았다. 그 검에는 방금 전까지 생사를 나눴던 동료들의 피가 점점이 박혀 있었다. 무영은 품 안에서 박대감이 목숨과 바꾼 비망록을 꺼냈다. 낡은 종이 뭉치에는 조선의 내로라 하는 세도가들의 이름과 그들이 외란 중 식량을 빼돌려 사익을 챙긴 기록들이 빼곡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한 살생이라는 명분 아래 움직였던 무영에게 이 기록은 거대한 조롱과 같았다. 그가 베어넘긴 이들이 사실은 이 부패한 거미줄을 끊으려던 의인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은 그 거미줄을 지키는 사냥개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숲속에서 까마귀 떼가 일제히 날아올랐다. 무영은 본능적으로 연화의 입을 막고 몸을 낮췄다. 안개 너머로 칠흑 같은 어둠을 두른 세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흑운회 내에서도 삼귀라 불리는 잔혹한 살수들이었다. 그들은 무영과 함께 수백 번의 임무를 수행하며 서로의 검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었다. 무영, 내 놈의 칼끝이 무뎌진 줄 알았더니 겨우 계집 하나 때문에 조직을 등진 것이냐? 삼귀의 우두머리인 철검이 비아냥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의 거대한 철퇴가 바닥을 긁으며 불쾌한 쇳소리를 냈다. 무영은 천천히 일어섰다. 명분 없는 살생은 이제 끝이다. 이 비망록이 세상에 나가는 날 너희가 모시는 주인들도 끝장날 것이다. 살수에게 명분 따위는 사치다. 오직 명령만이 존재할 뿐. 철검의 신호와 함께 좌우에 서 있던 두 명의 살수가 번개처럼 쇄도했다. 무영의 검이 원을 그리며 공기를 갈았다. 좁은 바위굴 입구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전이었다. 무영은 연화를 등 뒤에 두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평소라면 단칼에 베었을 동료들이었으나 무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신락 같은 정이 그의 검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그 찰나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고 살수 한 명의 단검이 무영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피가 흰 도포를 적셨다. 고통이 정신을 맑게 깨웠다. 무영은 깨달았다. 이제 그는 살수로서 죽이는 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잔혹해져야 한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말이다. 미안하구나. 무영이 낮게 으쪼리며 검을 고쳐 잡았다.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전의 무채색 같은 죽음의 눈빛이 아니었다. 타오르는 분노와 의지가 담긴 서슬퍼런 안광이었다. 무영의 신형이 안개 속으로 녹아들 듯 사라졌다. 당황한 살수들이 사방을 경계하는 순간 무영의 검이 허공을 갈랐다. 소리 없는 일격이었다. 좌측에서 달려들던 살수가 목을 부여잡으며 쓰러졌고 연이어 무영의 발길질이 철검의 가슴팍을 강하게 타격했다. 무영은 부상당한 몸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고 정교한 움직임으로 남은 적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철검마저 무릎을 꿇었다. 무영의 칼날이 그의 목줄기에 닿았다. 돌아가서 전해라. 흑운회의 그림자는 더 이상 나를 덮지 못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사냥하겠다. 무영은 살아남은 철검을 쫓아버린 뒤 피 묻은 검을 칼집에 넣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무영의 등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가야 한다. 동이 트면 추격자들이 더 몰려올 것이다. 무영이 연화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피 묻은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멀리 한양 도성 너머로 붉은 해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었으나 쫓기는 두 사람에게는 사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무영은 비망록을 품에 갈무리하며 산맥을 따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혹은 더 밝은 진실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조선 최고의 살수에서 조선 유일의 반역자가 된 사내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는 아침이었다. 인왕산의 험한 산줄기를 타고 내려온 무영과 연화가 도착한 곳은 한양 남쪽 끝자락 버려진 나루터 근처에 무너져가는 주막이었다. 낮에는 햇빛조차 들지 않을 만큼 울창한 버드나무 숲에 가려진 이곳은 과거 무영이 살수로서 정보를 주고받던 비밀 연락소였다. 상처 입은 무영의 호흡은 거칠었고 옆구리의 핏자국은 검게 변해 도포에 달라붙어 있었다. 여기서 잠시 몸을 숨겨야 한다. 내 상처도 치료해야 하고 이 비망록을 세상 밖으로 내보낼 유일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무영이 주막에 삐걱거리는 문을 밀며 말했다. 연화는 말없이 무영의 지시에 따랐다. 그녀는 주막 구석에 놓인 깨진 사발에 물을 떠와 무영의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피비린내와 흙먼지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한때는 죽여야 할 대상의 가족이었고 이제는 목숨을 건 동료가 된 기구한 인연이었다. 연화의 떨리는 손길이 무영의 거친 살결에 닿을 때마다 무영은 자신이 사람의 온기를 잊고 살았음을 새삼 깨달았다. 밤이 깊어지자 주막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삿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과거 조정에서 정직한 목소리를 내다 유배되었던 전직 사관 최 대감이었다. 그는 무영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양심이었다. 자네가 나를 부르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로군. 흑운회의 제일검이 무슨 일인가? 최 대감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무영은 말없이 품에서 피 묻은 비망록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최 대감은 반신반의하며 책장을 넘기다 이내 손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조정은 거대한 무덤 위에 세워진 누각이나 다름없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갈 때 이자들이 이런 짓을. 그것을 세상에 알리십시오. 사관으로서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 정직함으로 말입니다. 무영의 말에 최 대감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이것을 내놓는 순간 자네는 조선 천지에 발붙일 곳이 없게 되네. 흑운회뿐만 아니라 왕실 전체가 자네를 쫓을 거야.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무영이 굳건한 눈빛으로 답했다. 그 순간 주막 밖 버드나무 숲에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무영의 눈이 번뜩였다. 일반적인 새소리가 아니었다. 흑운회 내부에서 사용하는 포위 완료의 신호였다. 철검을 보내고 살아 돌아온 무영을 잡기 위해 이번에는 조직의 수장 이판이 직접 키운 정예 자객들이 들이닥친 것이었다. 최 대감, 비망록을 가지고 뒷길로 피하십시오. 연화 아가씨를 부탁합니다. 무영은 자신의 검을 고쳐 잡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자네 몸 상태로는 무리네. 최 대감이 만류했지만 무영은 이미 주막문을 박차고 나간 뒤였다. 달빛 한 점 들지 않는 숲속, 무영의 눈앞에 수십 개의 푸른 안광이 번뜩였다. 그들은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지워버린 채 기계처럼 움직이는 흑운회의 그림자 살수들이었다. 무영은 옆구리의 통증을 억누르며 낮게 은졸였다. 그림자 속에 숨어 사는 것은 오늘로 끝이다. 이제는 불꽃으로 타오르겠다. 무영의 검이 어둠 속에서 호를 그리며 빛났다. 주막 안에서 비망록을 품에 안고 도망치는 최 대감과 연화의 뒷모습을 등 뒤로 한 채 무영은 몰려오는 살수들의 물결 속으로 스스로를 던졌다. 사방에서 튀어나오는 검은 칼날들이 무영의 몸을 노렸으나
그의 검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우면서도 날카로웠다. 그것은 살기가 아닌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깃든 검이었기 때문이다. 검과 검이 맞부딪히는 쇳소리가 적막한 나루터를 가득 채웠다. 비명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하고도 잔혹한 학살의 현장. 무영은 쓰러져가는 적들의 시신 위로 홀로 서서 멀어지는 연화의 발소리를 들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의 도포는 다시금 붉게 물들어갔지만 그의 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다. 무영이 홀로 수십 명의 살수를 막아선 나루터 주막을 뒤로 한 채 연화와 최 대감은 칠흑 같은 숲길을 달렸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쇳소리와 비명은 무영이 치르고 있는 사투의 잔혹함을 짐작게 했다. 연화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무영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살아남아 아버지의 유산이자 조선의 진실인 이 비망록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었다. 조금만 더 가면 도성의 서소문이네. 그곳에 내 오랜 벗이 수문장으로 있으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걸세. 최 대감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화를 다독였다. 하지만 도성 입구에 다다랐을 때 두 사람은 절망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많은 군사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 틈에는 삿갓을 깊게 눌러쓴 흑운회의 자객들이 섞여 눈을 번뜩이고 있었다. 이미 이판의 손길이 도성 전체에 뻗쳐 있었다. 이판 그자가 손을 썼군. 이제 도성은 거대한 함정이네. 최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성문 구석의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무영이 미리 연락해둔 조력자이자 도성 밑바닥 정보를 쥐고 있는 거지 대장 칠성이었다. 그는 두 사람을 골목 안쪽으로 이끌었다. 무영 형님께 소식 들었습니다. 지금 성문을 통하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하수구를 통해 대궐 근처까지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연화와 최 대감은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하수도로 몸을 던졌다. 화려한 한양 도성의 발밑, 차갑고 더러운 물이 흐르는 그곳이 그들의 유일한 통로였다. 연화는 비망록이 젖지 않도록 가슴 깊숙이 품었다. 한편 나루터 주막은 피의 바다가 되어 있었다. 무영은 온몸에 자창을 입은 채 쓰러진 살수들 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검은 이가 빠지고 피에 절어 본래의 빛을 잃었지만 무영의 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때 숲의 어둠을 가르고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흑운회의 수장, 이판이었다. 과연 내가 아끼던 살수로구나. 이 몸으로 이 많은 아이를 베다니. 이판의 목소리는 평온해서 더 소름 끼쳤다. 내 놈의 탐욕이 이 아이들을 죽인 것이다. 무영이 피 섞인 침을 내뱉으며 검을 치켜들었다. 진실, 백성, 그런 건 권력이라는 태양 아래 사라질 아침 이슬 같은 것이다. 무영아, 칼을 버려라. 그럼 저 계집과 노인의 목숨은 거둬주마. 무영은 대답 대신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이판의 화려한 보검과 무영의 투박한 검이 허공에서 맞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부상당한 무영에게 이판의 공격은 치명적이었으나 무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여기서 시간을 끌수록 연화가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하수도를 빠져나온 연화와 최 대감은 마침내 대궐 담장 아래에 도착했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곧 문무백관들이 대궐로 입궐할 시간이었다. 연화는 비망록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 비망록이 펼쳐지는 순간 조선의 그림자는 거칠 것입니다. 연화의 결연한 선언과 함께 대궐의 거대한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너머로 피투성이가 된 채 이판의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버티고 있는 무영의 처절한 외침이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했다. 대궐의 거대한 문, 광화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새벽 안개를 뚫고 조복을 갖춰 입은 대신들이 하나둘 입궐하기 시작했다. 그 화려하고 평온한 행렬 사이로 진흙과 오물로 범벅이 된 연화와
최 대감이 뛰어들었다. 수문장들이 당황하며 창을 겨눴으나 연화는 품 안에서 붉은 피가 배어든 비망록을 높이 치켜들었다. 이것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누리는 그 비단 옷이 백성들의 고혈과 맞바꾼 것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소. 연화의 목소리가 대궐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최 대감은 사관 시절의 기계를 되찾은 듯 당황하는 대신들 앞에서 비망록의 내용을 소리 높여 낭독하기 시작했다. 누구의 아들이 군역을 피했는지, 어떤 대감이 외란 중에 군량을 빼돌렸는지 그 모든 추악한 이름이 새벽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다. 대신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대궐 안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같은 시각 나루터 주막은 죽음의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무영은 이판의 칼날에 왼쪽 어깨를 깊게 베인 채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다.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이 그의 생명력이 다해가고 있음을 알렸다. 이판은 승리를 확신한 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무영의 목 앞에 칼을 들이댔다. 보아라. 내가 지키려 했던 진실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대궐 문 앞에서 소리쳐봤자 내 손바닥 아니다. 아니, 너는 틀렸다. 무영이 피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진실은 한 번 입 밖에 나오면 절대로 다시 가둘 수 없는 법이니까. 그 순간 멀리 도성 쪽에서 수만 명의 백성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전해졌다. 연화와 최 대감의 폭로에 자극받은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거대한 물결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다. 이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찰나의 틈을 무영은 놓치지 않았다. 무영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땅을 박차고 일어났다. 그의 검은 부러져 짧았으나 그 끝에는 살기 대신 백성들의 염원과 연화의 눈물이 서려 있었다. 이판의 보검이 무영의 가슴을 스쳤지만 무영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대로 전진하여 부러진 칼날을 이판의 심장 깊숙이 박아 넣었다. 이것은 이름 없이 죽어간 자들의 몫이다. 이판의 눈이 경악으로 뒤집히며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조선의 그림자를 지배하던 거대한 악이 허망하게 쓰러지는 순간이었다. 무영 역시 힘이 풀린 듯 이판의 시신 곁으로 쓰러졌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하늘은 피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으나 무영은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도성에서는 백성들의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연화는 사람들에 둘러싸인 채 눈물을 흘리며 멀리 산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믿고 있었다. 자신들에게 빛을 가져다준 그 사내가 비록 상처 입었을지언정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임을. 무영은 감격하는 눈동자 속에서 연화의 환영을 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살생을 위한 검이 아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검을 휘둘렀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붉은 새벽은 그렇게 조선의 가장 깊은 어둠을 걷어내며 찬란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대궐 앞의 함성은 한낮이 지나서야 잦아들었다. 최 대감이 낭독한 비망록의 파장은 상상보다 컸다. 분노한 백성들의 기세에 눌린 조정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이판의 수하들과 부패한 관리들은 줄줄이 포박되어 끌려갔다. 진실은 승리했고 조선의 공기는 이전보다 조금 더 맑아진 듯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칠성 일행과 함께 나루터 주막으로 달려갔다. 살아계셔야 합니다. 제발. 주막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참혹했던 밤의 흔적만이 가득했다. 부서진 문짝과 흩어진 칼날들 사이로 이판의 시신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무영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연화는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주위를 샅샅이 뒤졌다. 그때 주막 뒤편 작은 대나무 숲 어귀에서 칠성의 외침이 들렸다. 여기 형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무영이 있었다. 그는 대나무에 몸을 기댄 채 힘겹게 숨을 내뱉고 있었다. 전신은 피로 물들었고 의식은 희미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부러진 칼자루를 꽉 쥐고 있었다. 연화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자
무영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며 열렸다. 비망록은 어떻게 되었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화의 대답에 무영은 비로소 안도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검을 잡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버텨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도성은 안정을 되찾았고 비망록에 적힌 탐관 오리들은 엄벌에 처해졌다. 최 대감은 다시 사관으로 복직하여 조선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전념했다. 하지만 그날의 주인공이었던 살수 무영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조선의 그림자였고 이름 없는 영웅이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작은 서당 하나가 문을 열었다. 그를 가르치는 이는 최 대감의 딸 연화였고 서당 뒤편에서 나무를 패고 아이들의 안전을 돌보는 이는 한쪽 어깨가 조금 불편해 보이는 사내였다. 사내의 손에는 이제 검 대신 도끼와 책이 들려 있었다. 무영 선생님, 오늘 점심은 뭡니까?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뛰어왔다. 사내는 더 이상 감정 없는 살수의 눈빛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눈동자에는 산골의 푸른 하늘이 담겨 있었다. 해질녘 연화가 서당 마루에 앉아 무영에게 물었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조선 최고의 검객이라는 명성을 모두 버리고 이런 곳에 계시는 것을요. 무영은 먼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다. 평생 피냄새 속에 살던 내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밥 짓는 연기가 나는 이 삶은 과분한 축복이요. 나는 이제야 비로소 사람으로 살고 있소. 두 사람 위로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다. 비록 역사는 그를 살수로 기억하거나 혹은 잊어버리겠지만 그가 구한 조선의 아이들은 그의 곁에서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그림자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이름 없는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밤이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